자, 그럼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 왜 3시 반 방송은 연기를 하시고 왜 저희 진짜. 방송은 다큐를 하세요? 화제긴 화제인가 봐요. 원래 다큐가 제 본래 모습이고 거기는 이제 연기를 해야 되는. 막 옆에 나오신 분 추운지 막 물어보고 중간에 아 진짜요? 질문 하나 던지면 날카롭다 옆에서 그 김용남 의원님은 전혀 그런 전 날카로운 예. 질문 날리는 아직 멀었죠. 예. 아니 근데 뭐 어쨌든 예. 연기자분들이 악역하시고 나서 주변에서 욕을 많이 먹는다, 길 가다가 욕 먹는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거 연기 잘한 거예요. 그 마음이랑 똑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뿌듯합니다. 자, 그럼 다큐로 한번 가볼 텐데 오늘 시장 동향부터 짚어주신다면요? 네, 코스피는 12.5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 유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유주 강세가 보였고요. 애플 관련주라든지 화장품과 면세점 그리고 2차전지 장비주, 건설기계와 전력설비 그리고 원전과 미디어 등이 강세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포스코 그룹주 역시 좋습니다. 자원개발주 괜찮았고요. 요소수와 비료농업 등 테마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 하락과 금주 예정된 FOMC에 대한 경계감 속에 개장 초반 낙폭 축소가 어려웠던 분위기였습니다. 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오전에 다소 좀 반등이 나오면서 낙폭 축소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10시 30분 지나면서 외국인들 선물 순매도 전환했고요. 주가지수 선물이 장중 저점 하향 돌파하면서 시장의 낙폭이 재차 확대됐는데 TSMC의 장비 납품 연기 소식 영향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 업종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둔화됐습니다만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지난주 중국 실물 지표 반등 영향에 철강, 건설기계, 정유, 전력기기, 중소형 화장품 등 민감주 중심으로 상승세도 보였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장중 이상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10년물이 장중 4.4% 잠시 돌파하기도 했고 2년물 금리도 순간 5.3%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갑자기 확 튀었다가 내려왔는데요. 이게 약간 시장을 또 흔들어 놨던 거고요. FMC 앞두고 긴장감을 더 자극한 분위기로 가면서 이번 주에 미국 FMC도 그렇고 주요국의 통화정책회의가 집중돼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현선물 순매수세가 확대되면서 하락세가 더 나타났고 2600선 탈환한 지 하루 만에 재차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철강, 전기전자 등 대량 매도를 했고요. 화학과 비금속, 광물, 통신 일부를 매수할 정도이고 코스닥에서는 소프트웨어와 의료정밀기기 외에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기계, 운수장비 매도했고 금융, 유통, 화학, 철강 등을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집중 매도가 나왔고 화학 일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 1329원까지 상승세 보였지만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1320원 중반대에서 등락이 반복됐고요.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이 상승세 보였는데 철도 파업이 종료된 가운데 성신양해와 한일시멘트 등 시멘트 관련주가 강세였고 뒤이어서 포스코 홀딩스 중심으로 철강 금속이 강세 기록했고요. 업종 내에서 포스코 스틸리온이 연이어 급등세입니다. 반면 전기전자가 가장 부진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 약세가 뚜렷했고요. 배당 매력이 뚜렷하게 부각되면서 최근 상세 지속했던 보험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했습니다. 대한항공과 티웨이항공 등 항공주 약세에도 운수창고가 하락세를 보였고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영향에 하락세를 보였는데 업종별로는 일반 전기전자, 건설이 강세를 보였고 반면 반도체와 IT 하드웨어 등 기술 업종들이 수익률 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 아까 그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봤더니 지난 23년 동안 추석 연휴 전 5거래일 동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0.4%였대요. 그리고 추석 연휴 후에 5거래일 동안이 0.5% 플러스. 그러니까 연휴 전에는 조금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가뜩이나 이번 연휴는 좀 길잖아요. 그렇죠. 그 직전에 FMC도 있고 하니까 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랑 아이폰 소식 요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주말 동안 핫 이슈였습니다. 정부에서 약간 못 쓰게 좀 하는 듯한 분위기 그리고 일부 이제 국영 어떤 그런 쪽 정부 기관이나 이런 쪽은 조금 못 쓰게 한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주말 동안 중국 쪽의 아이폰 15 예약은 굉장히 열풍을 부르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이폰 15 시리즈 예약 수가 작년 14 시리즈 대비 모델별로 거의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자 사진을 첫 번째 띄워주시면 이게 이제 14일 날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위쪽에 아이폰 15, 그다음에 15 플러스, 프로 맥스 관련된 예약 관련된 숫자가 나와 있죠. 15는 33만 9천,
뭐 플러스는 17만 2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밑쪽에 보시면 아이폰 14 관련입니다. 예약 숫자가 나와 있죠. 아이폰 14 17만 1천, 뭐 14 플러스가 8만 2천, 뭐 14 프로가 58만 6천, 뭐 14 프로 맥스가 44만 6천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프로하고 이렇게 좀 비교해 보세요. 거의 2배 수준입니다. 그러게요. 네. 그죠? 14하고 비교를 해보면 2배 수준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모델별로 거의 2배 이상 예약이 지금 늘었다. 굉장히 늘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이 블룸버그 통신인데요. 그 사진 좀 띄워주시면 헤드라인입니다. 영어로 딱 들어오잖아요. 우리 호주 출신인 그럼요. 앵커님 딱 들어오시죠. 아이폰. 아이폰 프로 15 프로와 그 15 프로 맥스가 높은 수요로 인해서 중국 내 배송이 각각 2주에서 3주 그리고 4주에서 5주 정도 지연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정도 지연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사진 띄우시면 역시 뭐 우리들의 고민치가 또 나오죠. 고민치. 예, 트위터 관련된 이슈인데요. 아이폰 15 관련된 코멘트를 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대한 수요는 예상대로 작년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능가했다. 다만 올해에는 더 많은 프리미엄 사용자가 프로 맥스로 이동했기 때문에 아마 프로에 대한 수요는 작년보다 조금 약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가지 표준인 아이폰 15 모델에 대한 수요는 작년과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대기 시간이 다른 모델에 비해서 상당히 긴 이유는 수요가 여전히 많고 그다음에 대량 생산 일정이 좀 프로 맥스 같은 게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모델에 비해서도 조금 늦춰졌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그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이 5번째 관련된 부분도 나옵니다. 현재 중국의 공상당원과 정부 직원 그리고 국영기업 직원은 아이폰의 주요 타겟 고객이 아니다. 그래서 아이폰 금지는 특정 정부 기관이나 국영기업의 단독 결정이기 때문에 아이폰 금지가 중국 내 아이폰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크지 않을 거다.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화웨이 복귀는 필연적으로 아이폰에 영향을 미칠 것이긴 하지만 중국 시장의 예약 판매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고 아이폰을 예약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화웨이 폰의 타겟 소비자가 아닌 애플의 핵심 사용자이기 때문에 별개이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올해 아이폰 15가 약 8천만 대가 출하될 것이라는 예측을 고명치는 여전히 유지하겠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시장이 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BH라든지 LG노텍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뭐 지수 때문에 좀 아쉽게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반등을 좀 뭐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격 정도 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증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애플 아이디어 추천이 유효하다라고 오늘 이제 평가를 냈는데요. 보고서를 냈습니다. 미국 홈페이지에서 배송 일정으로 잡히는 기간을 보면 색상과 용량별로 차이는 나지만 프로맥스는 최대 6주에서 7주까지 최소 3, 4주 그리고 프로는 최대 5, 7주에서 최소 2,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나증권 평가를 했고요. 초도 물량 준비가 미미했던 것도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은 프로맥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근데 국내 부품사들은 프로하고 프로맥스 쪽의 부품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 일반 플러스나 일반 15는 거의 부품 비중이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나 프로맥스 쪽으로 많이 나오면 결국 국내 부품사가 수혜가 많습니다. 소비자의 니즈도 다양한 양호할 것으로 유추가 가능한데 15 시리즈가 USB-C 채택 그리고 경량화로 인해서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의를 느낄 것으로 판단되고 LG노텍과 BH를 추천하고 4분기 및 이후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가능한 투자 아이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 내에서 다른 종목들의 투자 포인트도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증권에서는 역시 상대적으로 편안한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것이 LG노텍과 BH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키움증권에서는 LG이노텍에 대해서 오늘 이제 리포트를 나왔는데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2,478억에서 1,815억으로 다소 좀 내렸습니다. 근데 대신 4분기에 5,329억에서 6,101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에는 다소 조금은 출하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4분기에 다 출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 조정 배경으로는 신형 아이폰의 초기 생산 차질 이슈 그리고 반도체 기판 등의 기판 소재 회복 지연 반영 이렇게 되는데 4분기로 가면 역대 분기 최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 부각될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하면서 역시 프로 시리즈의 성능 차별화 확대에 초점을 두었고 큰 폭의 사양 개선과 원가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판가 동결하는 파격적 결정을 했고 프로 시리즈 출시 지연이 없는 만큼 생산 차질 우려는 해소됐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마 광학 솔루션 출하 집중과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광학 솔루션의 판가 상승 그리고 프로 시리즈의 비중 확대가 우호적이고 연말에 반복되던 이랬을
일회성 비용 요인도 제거될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LG노텍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자, 다음 사진 보시면 아이폰 시리즈별 판매량 비교인데요. 출시 후 12개월 정도의 흐름입니다. 역대급으로 지금 아이폰 12가 많이 팔리긴 했어요. 근데 보면 첫 달보다는 둘째, 셋째 달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뭐 네. 많게는 넷째 달까지 이제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폰 13이 넷째 달까지 계속 추세적으로 좋았거든요. 그 뒤로 조금 이제 빠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첫째 달보다는 한 한두 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사용 그 추락 이런 부분 상당히 좀 판매량이 좋아지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평가하다 보면 바로 이제 어떤 뭐 실적 바로 반영되면서 올라가기 전보다는 기대감 때문에 좀 올랐다가 출시되면 조금 쉬었다가 둘째, 셋째, 넷째 가면서 이제 추락 관련된 부분 판매량을 보면서 주가들이 움직인다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 아이폰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면서 BH나 LG노텍의 주가가 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판단을 하면서 리포팅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USB-C 단자 관련된 기대감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일부 이 관련된 뭐 일부 종목, 뭐 신화콘텍 이런 이야기 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USB-C 어댑터. 이 어댑터가 45,000원이에요. 아, 사악하죠. 애플 이렇죠. 뭐. 애플은 원래 다 그러지 않아요? 예, 사악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쓰면은 뭐 호환된다라고 막 자랑을 해요, 본인들이. 근데 참 웃긴 이야기죠. 원래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마케팅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이거 내면서 뭐 엄청난 호환성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막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단자 하나에 45,000원인데 뭐 매니아들은 사시겠죠. 호환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제공하는 이 어댑터를 쓰지 않으면 기존의 USB-C 단자가 굉장히 뭔가 불편하실 가능성이 높다. 그런 칩이 이제 내장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돕니다. 그래서 이제 C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우리 안드로이드 삼성폰을 쓰던 C 어댑터가 안 되는 건 아닐 텐데 아이폰에다 그걸 꽂으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어댑터를 또 사야 되는 환경으로 몰고 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 뭐 신화컨택이나 이런 종목들이 수혜주다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격을 보면 사악하다 느낌은 좀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은단88님께서 C타입 때문에 많이 바꾸는 듯. 네. 요것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오히려 뭐 공산당이나 뭐 이런 데서도 언급을 뭐 사라 마라 이런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애플 자체가 이제 명품 이미지가 있는데 명품 최대 또 소비국이 또 중국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미지 때문에도 남들이 못 쓰는 걸 또 내가 쓰고 싶은 그런 니즈? 반대급부로.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도 좀 많이 바꾸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2배 이상 뭐 예약 수요가 그렇게 크다는 건 놀랍네요. 그리고 아까 표 보여준 것처럼 14보다 13이나 12 판매량이 훨씬 높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분들도 교체할 때가 됐으니 한번 기대를 해볼 근데 이제 만하죠. 12에서 15로 와서 교체한다. 그건 조금 빠른 것 같고요. 글로벌리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장 많은 스마트폰은 아이폰 8입니다. 아이폰 8. 그렇게 잘 나왔다면서요, 예. 그게. 그러니까 이제 바꿀 맞아. 때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많죠. 그러니까 12가 많이 팔려서 이제 12를 바꾼다 15로 이건 조금 빠른 것 같고 지금 글로벌리 가장 많이 지금 소유하고 있고 사용 중에 있는 스마트폰이 아이폰 8 시리즈라고 하거든요. 뭐 그러면 좀 바꿀 때가 되긴 된 것 같긴 해요. C타입도 앞뒤 있는 거 아세요? C타입. 아, 그래요? 이게 또 앞뒤로도 다 꽂히잖아요. 네. 근데 달라요. 접촉하는 면이. 그래서 한번 꽂았다가 이게 라이트닝 충전이라고 빨리 충전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안 되면 반대로 뒤집어서 꽂으면 됩니다. 앞뒤가 있어요. C타입이. 생활 속 꿀팁. 그 C타입 어댑터 잠깐 보면 네. 한쪽에는 가운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지그재그. 약간 지그재그 같은 그게 네. 표시가 있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그게 아마 약간의 표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세히 보시면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저희 이 구독하신 분들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보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예. 위아래가 좀 있어요. 갤럭시는 그게 표시가 되잖아요. 네. 빠른 충전 중, 고속 충전 중, 뭐 일반 표시되죠. 충전 중. 네네. 근데 아이폰은 그게 또 안 뜨잖아요. 네. 근데 또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케이.
잡담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빨리. 자, 우주 개발 성장성의 가속화 된다는 기대감 등의 관련주 상승. 네,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반도체 얘기하면 또 지겹다 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뭐 간만에 뭐 이렇게 우주항공 관련된 쪽 오늘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한번 네.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뭐 하이투자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 협력 때문에 스푸트니크 쇼크, 그러니까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 발사를 통한 미국과 소련의 경쟁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서로 이제 군비 우리가 이제 최근에 우리가 저 뭐죠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영화 나오면서 이 핵 경쟁도 막 있었고 그죠 우주 개발 관련된 과학 분야 경쟁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재현될 수 있는 환경이 사실 좀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을 하고 밀접하게 가면서 이런 것들 좀 새롭게 좀 부각될 수 있는 패러다임이 아닌가 생각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 정부가 뭐 우주항공청 설립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우주 개발 성장성에 대한 가속화에 대한 원동력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이상원 부장님의 이제 리포트가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자, 사진 띄워주세요. 이게 보시면 자 푸틴과 그 저거 뭐죠? 차자라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차자라예요. 서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은 지난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만나서 이제 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제 이런 그 우주항공 관련된 발사체 이런 것들을 보러 갔고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현장 방문까지 하면서 답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그런 것에 대한 경쟁 심리를 좀 부추길 수 있는 긴장감을 좀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아닌가라고 이제 외신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서로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안보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2030년대까지 국내 감시 및 관측 인프라를 확대하고 2040년대에는 국제 공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역량을 높인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그 표가 나와 있어요. 비전 2045년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 실현이라는 표가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추진 전략과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주 탐사 확대, 우주 수송 완성, 우주 산업 창출, 우주 안보 확립, 우주 과학 확장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어떤 새로운 우주 개발 투자 관련된 확대가 이게 나왔고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기본 계획과 비전, 추진 전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발표가 이제 정부에서 나온 겁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초소형 위성체제 사업 같은 경우는 다수의 군집 위성이 저궤도에서 각자 정해진 궤도를 돌면서 탐지 지역의 이상 징후를 식별할 수 있는 정찰 위성 체계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초소형 위성 체계 사업 본격화 등이 수요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주개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본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AP 위성이나 셀렉트아이, 인텔리안 테크, 그 외에도 서남 이런 종목들도 테마주로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에 뭐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원액과 이제 굉장히 개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적 가시성이 좀 이야기가 많이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8월에도 아마 최근에 리포트가 꽤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보고 있는데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하이투자증권에서 이렇게 도식화해서 보여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7년, 32년, 45년까지 다목적 실용 위성, 그다음에 차세대 뭐 중형 위성, 그다음에 초소형 뭐 군집, 그다음에 KPS 뭐 등등 6G 등등 이렇게 개발 관련된 타임 스케줄로 어떻게 타임 스케줄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로 그려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눈에 좀 들어오실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 안보 위성뿐만 아니라 검증 위성 등등을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관계 부처들이 이렇게 후속 검토를 포함한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하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 몇 호기가 나간다 이런 것들이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지켜보시면 27년도까지 상당히 좀 나와 있고 32년까지 꽤 많이 몰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스케줄링이 되어 있다는 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발사체 개발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예, 발사체죠. 이것도 27년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의 중량을 가지고 갈 거냐. 그래서 소형 발사체와 중대형 발사체 관련해서 기술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타임 스케줄 나와 있고요. 32년도, 45년까지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많이 쏘면 쏠수록 개발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그 밑에도 우주 탐사 기본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27년, 32년, 45년 나누어서 달 탐사, 화성 탐사, 우주과학과 소행성, 유인 탐사 등과 관련된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타임스케일을 가지고 있는지 하이투자증권에서 이렇게 표시를 도식화했기 때문에 이걸 좀 보시면은 관련된 좀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정부 부처 자료죠? 네, 그렇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자료를 모아서 이걸 표로 그리신 것 같아요. 그래픽이 너무
옛날 90년대 교과서에 있는 그래픽 아. 느낌이 좀 네. 올드한 느낌이 있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비주얼라이징해서 이렇게 보이는 표고요. 이걸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엑셀표처럼 해가지고 아. 이렇게 뭐 몇 년도에서 뭐 몇 개 하고 몇 년도 예상 이렇게 표를 이렇게 그냥 일반 엑셀표 같은 것도 표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좀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그걸 다시 이렇게 좀 약간 도식화해서 아. 그림으로 나타낸 표가 있어서 이걸 가져와 봤는데 하이투자증권의 이상원 부장님 내신 그 관련된 리서치를 한번 그 표를 찾아보시면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이게 그 이 표 말고도 이렇게 그냥 일반 표로 나와 있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거 좀 그걸 더 한눈에 보고 좀 안 싶게. 들어올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몇 년도 예상 이렇게 나오는데 네. 각 프로젝트마다 그냥 이렇게 표로 딱 나와 있으니까 그래픽으로. 자꾸 눈에 안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좀 도식화하는 것도 좀 쉬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니, 힘들게 만드셨는데 별로라고 해버리시면 별로라고 어떡해요. 안 했어요. 올드 죄송합니다. 네, 뭐 클로징 벨 때는 그분은 굉장히 챙기시더니 좀 다르네요. 같은 리서치. 아니 고생 많이 하신다는 알겠습니다. 거를 다시 강조한 겁니다. 표로 있는 걸 겨우 그림으로 이렇게 진짜 구현해내는데. 놀라운 게 스타링크 또 이슈도 있대요. 우리가 이거 빨리 해야 되나 봐요. 네. 스타링크 와 이게 되네요. 아 근데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죠. 이상원 부장이 이렇게 열심히 80몇 페이지짜리 했는데 눈에 안 들어온다고 최고입니다. 그러고 좀 네. 약간 3시 반하고 너무 온도 차이가 큽니다. 스타링크.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스타링크도 있는데요. 전 세계 1위 위성통신 사업자 스타링크가 한국 진출을 위한 첫 파트너사로 SK텔레콤 이제 사업자로 선택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끄는 우주항공 기업이죠. 그래서 당장 올해 4분기부터 한국 서비스 상용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타링크는 이제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올해 3월부터 스타링크 코리아를 설립을 했었고요. 지난 5월에 정부의 기간 통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기부는 현재 관련 내용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고 스타링크는 국내에 직접 설비를 구축하지 않고 SK텔레콤의 국내 조개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네. 아마 이제 뭐 SK텔레콤뿐만 아니라 통신 3사가 대부분 다 하지 않을까요? 제휴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조개도 위성통신은 결국 이제 통신 위성 그다음에 발사 서비스, 그다음에 유저 안테나, 게이트웨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지구 전역을 커버하는 위성 통신망이 갖추어지면 사용자는 안테나만 있으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네. 사실 이거는 뭐 사막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큰 뭐 대륙이 있거나 네네. 미국처럼 그러니까 기지국을 세우기가 되게 어렵거나 아니면 이제 해상 그러니까 네. 이제 바다 쪽에 이쪽은 되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을 관련해서 좀 쓸 수 있는 것인데 결국 가장 큰 비용인 위성을 해결할 수 있으면 지구 전역이 커버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터넷이 보급되기 힘든 곳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막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항공, 해상 이런 쪽의 시장이 넓어지게 되고 대표적인 사업자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그다음에 원웹. 근데 원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인텔리안테크가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는 쪽이죠. 그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니까요. 그리고 아마존의 카이퍼 이런 쪽도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적으로 이제 민간 사업이 위성을 저궤도 위성을 많이 쏠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쪽이 이제 많이 쏘면 쏠수록 국내 이제 위성 사업자들이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다. 이게 보시면 될것 6G 같아요. 하려면 요거 필요한 거죠? 뭐 가능성도 있죠. 그게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네. 6G 하려면은 꼭 스타링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유언비어인가? 그렇군요. 근데 뭐 아까 이제 일부 이제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촘촘히 이제 이 통신 위성 이렇게 그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네. 기지국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뭐 원앱을 이 스타링크를 꼭 해야 되나? 뭐 우리가 이미 이제 기지국이 촘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땅이 뭐 미국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중국처럼 엄청난 넓은 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이게 필요한가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글쎄요 각자 어떤 영역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 관련된 차별성이 있는지는 저희가 좀 스터디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국내에 어쨌든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이용된다는 점에서는 시작이 된다는 점에서는 일부 관련된 종목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실제 이제 국내에 관련된 아까 인텔리안테크나 이런 쪽은 사실 원앱 쪽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매출 계약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은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또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는데 자 보도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대한민국 차세대 네트워크를 완성할 위성통신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래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오늘 과기정통부가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늘 위성과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성이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하다 보니까 통신 서비스 관련된 위성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24년안 예산안은 111억 정도로 선제 기술 개발 관련된 단말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전파기지원의 위성망 확보와
기술과 전주기 관리에 노력한다. 그리고 신규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 관련된 제도를 선별을 검토한다 등등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산업계 참가 기업이 6세대 이동통신 대비를 해서 22년 10월 3일 날 저기도 위성통신 활성화 방안 논의 관련된 이슈가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네. 그때 참가했던 기업들이 AP위성, 그다음에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다음에 RFHIC, 그다음에 뭐 솔탑, 인텔리언테크, SK텔링크 등등 한화시스템 등등이 이제 그때 참가했던 기업으로 언급이 됐기 때문에 관련들이 저는 오늘도 언급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죽기 전에 우주여행 가겠죠? 이건 방송 사고입니다. 혼자 예. 아니 우주 얘기 이렇게 많이 하니까 네. 어쨌든 죽기 전에는 어디로요? 달 아, 달 여행은 가능하겠지만 지금도 가잖아요. 거기서 사는 건 잘 모르겠어요. 살 수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중국 국경절 연휴 소비 회복 기대감 등의 중국 소비주 상승. 네, 오늘 좀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참 재밌습니다. 최근에 일본 쪽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화장품 수입국 1위가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 일본 쪽 수입에 화장품 수입에 1위를 차지했다. 네. 이게 나왔었는데 자 미국에서 화장품 수입국 중에 한국이 1위를 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네. 미국 시장은 엄청나게 역시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반 음원 시장도 엄청나게 크고 화장품 시장도 미국 시장이 큰데 아까 보여주신 사진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 한국의 월별 점유율 추이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고 이미 상단을 뚫어버렸습니다. 20.1%로 지금 굉장히 점유율이 1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7월 기준으로 23년 7월 기준으로 미국의 화장품 수입국 중에 한국이 점유율 20.1% 1위를 차지했는데 아마 이거는 인디 브랜드라 중저가 화장품의 인기가 아마존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의 큰 브랜드가 나간 게 아니고요. 네. 라네즈, 이니스프리, 미샤 이런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7월에 진행된 아마존 프라임 데이 때 양호한 매출 성과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미샤도 요즘에 허리우드 쪽에 여배우를 써서 최근에 네. 광고를 하고 있죠. 아시죠? 미샤 알죠, 쪽. 알죠. 예, 마블 쪽에 나오는 그분 네. 수현 씨. 아닙니다. 자, 새롭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샤 지금 관련된 이야기는 네. 지금 마블 쪽 허리우드 여배우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글로벌리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마 미샤는 조금 에이블CNC는 매각 이슈가 좀 있어서 좀 더 그렇게 좀 방점을 일부러 광고 쪽에 힘을 싣는 것 같아요.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중소형 브랜드들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네즈나 이니스프리 쪽은 아모레퍼시픽 쪽에서 상당히 좀 어려웠던 쪽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좀 잘 되고 있다면 아모레퍼시픽 쪽은 좀 긍정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 4월에도 월간 단위로 미국 쪽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4월에는 2위인 프랑스가 점유율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한국이 1위였는데 점유율이 18%, 프랑스가 17.9였거든요. 근데 아까 7월에 한국 점유율이 20.1%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7월에는 프랑스가 점유율이 16.7%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도 한국이 1위,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프랑스를 제치고 화장품 수입국 중에 한국 점유율이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죠. 특히 지난 4월에는 조선미녀의 역할이 컸습니다. 조선미녀 같은 경우는 약간 한방 화장품인가요? 뭐 그런 분위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당히 컸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선미녀가 역할이 뭐가 컸죠? 실리콘투라는 유통 관련된 쪽에 플랫폼상 상당히 좀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커졌다 보는 상황이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자, 국가의 화장품 내 어떤 기초 화장품의 비중입니다. 자,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 띄워주십시오. 요게 기술적으로 자꾸 뻑이 나나 봐요. 이거 아닙니다. 그 앞에 요거 거요. 앞에 거. 예, 이거요. 요거요. 예. 이게 보면 중국, 한국, 일본, 글로벌, 프랑스, 미국 쪽에 각각의 2018년도부터 21년까지의 기초 화장품 추이예요. 중국은 기초 화장품이 57%대, 그리고 한국은 51.5%, 일본도 51.3, 그리고 글로벌이 34.2, 프랑스가 29.9, 미국이 25.9입니다. 자, 기초 화장품을 잘 안 발라요, 미국은. 중국하고 한국은 50%가 넘게 기초 스킨을 많이 잘 바릅니다. 그죠? 네. 기초 화장품보다는 색조를 많이 하겠죠. 미국이나 프랑스 쪽은 강합니다. 글로벌리 대부분 그런데요. 자,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기초 화장품의 스킨케어 브랜드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2021년까지의 수치거든요. 근데 이 수치가 미국 쪽이 기초 화장품 쪽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스킨케어 브랜드가. 근데 이 스킨케어 브랜드가 한국 화장품들이 지금 미국 쪽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스킨케어 쪽이라고 해요. 기초 화장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구권 국가는 아시아 국가보다 화장품 내에서 스킨케어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이게 올라오고 있는 게 한국의 점유율을 올리고 있다는 거고요. 네. 결국은 미국 스킨케어 시장의 성장이 한국 화장품 기업에서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살짝 최근에 투자 심리가 화장품 섹터 좀 무너지면서 네.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실리콘2도 역시 이제 주가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한국투자증권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에서 한 단계 높아진 한국 화장품의 인기 그리고 하반기가 미국 쇼핑 시즌 7월에 프라임데이가 있었고 11월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죠. 네. 그리고 유럽에서 양화 매출이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8월에 성남시의 네덜란드 수출 금액이 크게 증가했는데 네덜란드 수출 증가액이 전년비 97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실리콘2와 관련이 있어요. 아, 성남에서 어느 나라로 수출했는지까지 데이터가 세밀하게 다 잡혀요? 나옵니다. 예. 근데 성남시 쪽에 이제 실리콘2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영향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 조정시 매수 전략을 이제 한국투자증권은 오늘 이야기를 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뭐 중국의 리오프닝을 앞두고 이제 전반적으로 국정절 연휴를 처음 맞이하잖아요. 이번에.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항공업계도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중국 최대 명절인 국정절과 중추절 연휴를 기점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증편이 계속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인기 호텔에 대한 예약도 아마 코로나 이전 같은 기간 대비 514%나 급증한 걸로 보입니다. 뭐 중국 내수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많이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23일부터 좀 기대감이 잘 좀 없는 것 없어요. 같긴 해요. 네. 사실 사람도 잘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기대감이 일단 있습니다. 네. 23일부터 개최될 예정인데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인민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는 등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부각이 되고 있어서 지난주에는 소매 지표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경기 지표도 상당히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단체 관광이 재개되면서 8월 한국과 중국을 오간 항공 노선 이용객 수가 90만 명을 넘어섰고요. 전일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8월 해당 노선 이용객 수가 93만 1272명 집계됐고요. 2016년 8월 이용객 수의 45%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고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약 21배 정도 많은 규모니까 실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일부 화장품, 그러니까 중소형주 중심으로 화장품주가 올라왔고 여행, 카지노, 면세점이 좋았는데요. 근데 다음 사진 보시면 네. 하나증권 리포트에서 이제 발췌해 온 겁니다. 좀 전에 하나증권. 띄워주신 거 한번 보여주시면 이 관련해서 상하이의 한국 영사관 일반 관광 비자 처리 기간이 10일로 연장되고 있고 그다음에 광저우 비자센터에서 9월 6일 기준 가장 빠른 예약 가능 날짜가 9월 18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비자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너무 많아서. 네, 대기 날짜가 계속 밀리고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네. 영사관 쪽에 이렇게 좀 밀리고 있다는 점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자, 첫 번째 면세 관련해요. 하나증권에서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면세 시장에서는 인천공항 임차료가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계약 관련해서 네. 지금 면세 사업자가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인천공항 임차료 관련된 계약이 상당히 면세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개별 여행객 우리가 이제 FIT라고 하는데 이 개별 여행객이 많아지면 따이공 그러니까 보따리 상이 들어온 것보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개별 여행객 수요 증가 때문에 면세점의 협상력 우위가 훨씬 더 높아졌고요. 중장기적으로 시내 면세점 영업이익률이 9에서 10%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사진을 띄워주시면 면세점 시장 규모와 성장률인데 이걸 좀 띄워주세요. 네. 하나증권의 이슈인데 왼쪽 보시면 면세점 시장 규모입니다. 막대글 보시면 확실하게 면세점 시장 규모가 올라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치이긴 하지만 23년도부터 이게 면세점 시장 규모 올라오는데 성장률이 어쨌든 약 한 뭐 40% 가까이 내년에 성장할 것으로 올해 대비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호텔 신라 시내 면세점 매출과 영업이익률 추이인데요. 영업이익률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지금 22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권이었죠. 근데 23년도에는 벌써 6%대까지 영업이익률이 올라오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올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24년도 넘어가면 거의 8에서 9% 정도까지 그리고 25년은 10% 가까운 영업이익률까지 올라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별 여행이나 단체 관광이 들어오면서 네. 딸공 중심의 매출 중심에서 이제 개별 여행이나 단체 관광 쪽 넘어오니까 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지죠. 마진이 좋아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 따르면은 지금 호텔 신라 영업이익은 2019년 수준 대비
1,000억 이상 증가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오.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월 평균 수수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19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객단가가 높은 중국의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고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동남아의 어떤 개별 그 여행을 하는 개인보다 중국인들의 객단가가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2배 네. 정도. 네, 그래서 중국인들이 일단 들어오면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뭐 좋다 나쁘다 말은 많지만 아무튼 들어오면 소비에는 국내 소비에는 그럼요. 어쨌든 굉장히 좀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이야기는 이제 오늘 하나증권에서는 VT와 클리오를 선호주로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예. 역시 이제 그 두 개 회사가 중국이 단체 관광 없이도 최근에 호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회사이고 관광객 유입이 본격화되며 외형 증가 효과가 보다 강화될 수 있는 회사다. 그리고 비중국 모멘텀이 추가될 수 있는 근거가 선정의 근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VT 같은 경우는 신제품의 일본 국내 수요가 강하고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 그리고 하반기 일본 오프라인이 입점될 가능성이 높고 2024년 국내 F&B 입점 그리고 방한 중국의 모멘텀이 크고 클리오 같은 경우는 내수 점유율이 우위가 되고 있고 관광 객수 증가 효과가 더해지면서 다시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클리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클리오도 상당히 좋았어요. 주가가. 그리고 다만 업종 전반적으로 수요가 강해지면서 이렇게 중소인디 부분이 좋아지면 ODM이 좋아지니까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도 같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네. 상반기 주요 기업들의 국내 매출 성장률 비교인데요. 역시 올리브 영이 가장 좋죠. 올리브요. 예, 40%대 고가합니다. 이거는 글로벌 추세입니다. 그래서 F&B가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F&B가 좋아지니까 아주 프리미엄급 브랜드는 올리브영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가 성장하는 게 여기에 있고요. 아이패밀리 SC가 굉장히 좋은 40%대 성장을 구가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녹색과 회색은 올해 1분기, 네. 회색은 올해 2분기 성장률인데 아이패밀리 SC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네요. 클리어도 높고요. 그다음에 에이블CNC도 상당히 생각보다 미샤 좋습니다. 네오팜도 좋아지고 있고 에뛰드도 굉장히 어려웠던 브랜드인데 좋아지고 있고 토니모리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애경산업도 튀고 있습니다. 이니스프린 근데 좀 아쉽죠. 마이너스권이고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2분기 들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보지 말고 인디 브랜드를 보자는 거고 이 올리브 영이 주축이 된 성장을 하고 있는 쪽으로 보는데 인디 브랜드가 좋아지면 ODM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핵심 ODM사의 매출 및 합산 영업이익률 추이를 볼 수 있는데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가 전체 핵심 ODM사의 매출 합산이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실선을 보시면은 거의 11%대까지 튀어오릅니다. 네. 뭐 1, 2%밖에 안 됐거든요. 영업이익률이. 근데 ODM사가 막 튀어오르기 시작해요. 그죠? 그때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지고 전체 합산 매출액도 굉장히 좋아지죠. 그래서 외형 확대 본격화 수익성 회복 사이클이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카지노입니다. 파라다이스. 예, 파라다이스죠. 막대 그래프는 파라다이스 내 중국의 VIP 드라백이죠. 8월이 876억 원으로 2019년 대비 63% 증가하고 있고 이제 본격화되면 더 많이 나오겠죠. 오른쪽에 보시면 마카오의 월별인데요. 약 8월에 약 2조 8천억까지 되면서 2019년 대비 71%까지 마카오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면서 파라다이스가 이미 2분기에 일본과 기타 VIP 드라백이나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 많이 들어가면 뭐가 되죠? 어디가 좋죠? 롯데관광개발, 네. 제주도 무비자 입국 관련해서 3분기 흑자전환 기대된다면서 기대를 해보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뒤에는 랩을 하셨는데 저도 안 끼어들었습니다. 0.5배속으로 한번 다시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폰 관련해서 그리고 우주항공 위성 관련해서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오늘 시황을 말씀해 주신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